예, 한국의 젊은 조지 클루니 오혁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지 클루니 젊었을 때 얼굴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 처음 듣습니다. 네. 그럴 때는 많이 들었다고 해주지. 예, 조금 들었습니다. 그 우리 오혁진 기자 이제 지난번에 예. 뵀을 때 마약 관련된 거 또 예. 그 방첩사 관련된 거 이런 거 취재 깊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어제 같은 그런 재판 이런 건 취재 안 하나요? 뭐 내란 재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정보사 쪽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원래 취재를 하다가 그 정보사 쪽으로 다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간도 좀 없고요. 정보사면은 무인기 쪽에 요즘에 이제 관심이 좀 많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무인기 그러면은 지금 막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전쟁 개시 행위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무인기 취재를 요즘에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많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보낸 사람, 만든 사람 다 드러났잖아요. 예. 여기에 혹시 정보사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됐을 가능성이 아니고 개입된 거죠. 만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보니까 그 북에다가 무인기 날린 그 30대 남성이 이제 오늘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뭐 제 기사를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가 만났다는 뭐 정보사 요원이 누구냐, 정보사 뭐 배우설, 공작설은 전혀 아니다. 그냥 자기가 날린 건 맞는데 그냥 취미생활로 그렇게 날린 거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취미생활로. 네, 근데 말이 안 되고요. 예. 일단은 취미생활로 날릴 거면 저기 뭐 여의도나 광나루 같은 그렇죠. 데서 날릴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예. 있거든요. 예. 북한으로 날리는 제가 동호회나 그 드론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북에 날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 중에서 그 약간 좀 되게 과격하게 뭐 삐라 같은 거를 북에다 보내는 가끔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파주 이쪽에서 날리지 그 30대 남성이 그 날린 무인기의 그 위도 경도를 봐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체크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공망을 뚫었거든요. 그 정도의 그 위도 경도 위치를 알려면 군이나 정보기관이 아니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전문가의 손길을 타야 돼요. 근데 전역한 뭐 군 전문가가 그거를 도와줬을 리는 거의 만무하고, 왜냐하면 방공망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이제 몇 년마다 뭐 시스템이 교체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그 무인기 날렸다는 그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3번 날렸다 이 스탠스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쨌든 뭐 정보사에 지금 계신 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뭐 우리가 이런 공작 행위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냥 뭐 무인기 공작이면 뭐 첩보 수집용인가 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국정원이라던가 그 군 수뇌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무인기를 예.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 예. 이거 자체는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 공작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예. 사실 정보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과 합법 사이의 그 애매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공작을 넘어서 이 무인기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의도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몰라도 예. 북한 영공을 넘어가게 한 것 그 자체는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어겼다고 볼 수 있죠. 어겼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어떤 근데 법을 어긴 겁니까 그건? 사실 제가 그 관련 법을 제가 제대로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는데요. 예. 근데 그게 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는 그게 있다면 예. 북한에 침투하는 저희 뭐 HID 요원분들 이런 것들도 사실상 거의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공작 업무를 수행한 거다라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걸 왜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하냐 이거죠.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그거를 정보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 이자들이 지금 이제 만들고 넘기고 한 게 언제입니까? 저는 일단 이 계획이 세워진 건 2024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계엄 전이죠. 아, 24년? 예. 그리고 최근에 이거 넘어간 것을 지금 북한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최근에도 지금 정보사가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그 정보사 내부에서도 그 인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제 30대 남성들을 두고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약간 윤어게인 세력 막 이러면서 윗선에 보고를 했대요. 이제 대령 쪽에다가 얘네들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굉장히 좀 위험한 애들이다. 그리고 공작의 개념도 모르는 애들이라서 우리랑 같이 이런 뭐 협조 관계를 좀 끊어야 된다라고 위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보사에서 그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휘관은 너 만나기 싫어? 그럼 내가 다른 애 시킬 테니까 너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지금 저 말고도 여러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직 분들 중에서. 보니까 밑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접촉을 했던 사람은 예. 이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그다음에 북에다가 무인기를 날리는 이 애들이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작전이나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윗선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도 했습니다. 근데 윗선에서는 정작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의미한 대북 공작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보사 안에서도 이 공작 행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진짜 좀 많이 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적제 관련해서 쭉 수사해온 것을 보면은 뭔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 예.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 두 젊은이들이 관련이 돼 있었던 겁니까? 우선 정보사하고 처음 접촉한 건 2024년 7월입니다. 예. 근데 그 7월 달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죠. 제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작년 9월 또는 10월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거의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정보사 요원들이 3명 이상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 30대 남성들하고. 그러면서 대북 공작 관련한 그게 이제 드론사의 무인기 평형 침투작전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맞닿아 있는지는 아직 이제 좀 있으면 수사로 확인이 될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재하시면서 예. 정보사하고 짜고 공작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총괄이라고 그럴까? 배후에 예. 김태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잡아내셨다면서요. 그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예. 제가 다른 이제 방송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예, 좀 피해가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사 안에서 언론에 제보를 하는 사람들을 좀 색출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메일도 거의 다 중간에 끊긴 상태고 원래 시그널 같은 경우도 대화하다가 안 지우셨는데 다 지우셨어요, 내용을. 저한테 제보하셨던 분이랑 저랑 이제 접촉을 하셨던 분이랑. 그래서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 정보사 안에. 그래서 뭐 해외 파트든 국내에서 임무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30대 남성하고 접촉을 했던 분 중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예. 남산에 있는 안가가 하나 있어요. 정보사에서 관리하는. 그 사업체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은 뭐 직급이 소령입니다. 제가 일단 뭐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소령이라 공개를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분 주장으로는 어쨌든 제가 여쭤봤죠. 그 30대 남성을 당신이 그럼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 또는 윗선에서 얘를 만나보라고 딱 집어가지고 지시를 한 거냐. 둘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정보사에서 안보실에 파견이 됐던 중령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오모 중령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정보사 HID로는 최초로 그 대통령실에 파견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파견이 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내부에서는 일 굉장히 못하고 그다음에 맨날 안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대북 공작으로서 성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사람이라고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거든요. 욕도 많이 먹고. 그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난 그 소령분이 그분이랑 굉장히 친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선배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다. 그래서 만나보고 위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나니 그 보고를 받은 인물도 걔 우리가 관리한 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정보사가 이미 2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정보사가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이제 예. 알겠는데 예. 이미 지금 내란에 대한 단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 의도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사 안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정보사 윗선에서는 뭐랄까요? 좀 이거를 사업적으로 좀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그러니까 좀 정보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공작이라던가 아니면 언론 공작 이것도 그 공작 중에 한 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직 많이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지금 무인기 공작 말고 하나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5년 초에 정보사에서 이 지금 무인기 날렸던 그 인물들하고 같이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게 대방동에 북한 전시회를 하나 열어요. 예. 대방역 근처에 있는 모 책방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관련 물품들, 뭐 북한 술, 북한 음식들을 전시하는 그런 되게 소소한 전시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사에서 이 인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전시회에 민주당 또는 뭐 진보계열 인사를 대거 초청을 해서 약점을 수집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면 뭐 방첩사나 국정원에서 과거에 하던 짓을 정보사가 지금 왜 하고 있냐. 이것도 대북 공작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런 계획을 짜면서 실행하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목표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행사가 만약에 잘 됐고 그다음에 그때 그 상황의 전시회에서 그 민주당 또는 진보계열 인사가 대거 온 이후에 약점이 제대로 수집이 됐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다. 그런 형태의 언론 공작도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만들어서 보내고 일단 보내는 것은 분명히 이건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만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사실 그 날린 인원이나 제작 설계를 한 인원이 무인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걸 떠나서 그 무인기에 이제 탑재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제 누가 지원을 해줬는지도 좀 취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들어보니까 기자회견이 아니고 국무회의 때 안규백 장관한테 왜 이거를 넘어가는 거를 못 잡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조그만 점으로 그냥 표시가 돼서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가 보죠? 네, 찾기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그 군 방공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뭐 이제 좀 큰 물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이제 북한에서 뭐 대공포를 쏜다거나 그 정도의 크기를 잡아낼 수 있는 방공망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안규백 장관이 언급했던 작은 점처럼 보인다는 거는 서해 이제 황해상공이나 동해상공에 새들이 많이 날아갈 거니까 그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도 사람처럼 이제 몸에 체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안에 부품을 넣고 엔진 가동이 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공 그 시스템만으로는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크기도 새하고 비슷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규백 장관이 그 언급했던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다. 먼 거리에서. 그거는 굉장히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능이 좋은 거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번에 강화인가 파주인가에서 날렸다고 그러잖아요. 여주랑 이제 강화도 쪽에서 예. 네. 그쪽에서 이렇게 날리면 평양까지 예를 들어서 갔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찍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습니까? 성능이? 그게 위도 경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30대 남성이 자기는 3번 날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중 한 번은 실제로 돌아왔고. 예. 근데 그 돌아와서 이제 본인이 다시 확보한 그 무인기의 위도 경도는 돌아올 수 있는 위도 경도 돌아올 수 있는 위도 경도 그거였습니다. 그거를 미리 그러면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다 세팅을 해놓으면 당연하죠. 예. 그게 그렇게 알아서 하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위도 경도를 본인이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으로 그 특정 위도 경도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건 떨어져도 돼. 이거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받아야겠어라는 그 목표 자체가 어떠한 이 무인기 날리는 행위에 있어서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인기를 날리는 거에 있어서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다라는 거는 군사작전입니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거 만들려면은 대개 한 대 얼마 정도 들어요? 보통 적어도 200~300만 원 정도 이상 들죠. 그리고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보사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100%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아예 정보사가 한 거고 이사들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그렇게 정보사에서 추진했을 가능성이 그럼 왜 정보사가 높다고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자들을 동원하죠? 왜냐하면 공작행위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북한 류경식당 그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때 13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때 국정원에서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봉지욱 선배가 허강일이라는 그 류경식당 매니저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최초 보도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허강일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국정원에 속았다고 하면서 국정원의 정지용 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 정지용 팀장이라는 인물 때문에 자기가 한국 뭐 정부에 속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다. 근데 이 정지용 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보사 정성욱 대령입니다. 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이나 이 공작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는 왜 그러면 지들이 안 하고 왜 민간에다가 따로 주고 이런 공작행위를 벌였지? 방금 말씀드린 사안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사적 행위 또는 어떤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할 때 이 행동이 들켰을 때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은 예. 이게 발각되면은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미 언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정보사에서 이 30대 남성들을 이용한 공작처럼 실패한 공작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인가 20년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그 정보사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민간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휴민트들을 좀 조율해가지고 북한 측과 접촉하려고 했던 그 공작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도 이제 일부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제 실패한 공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무인기 날리고 또 정보사 개입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아무리 취재 기자가 민환 기자라고 해도 참 취재하기 힘들고 접근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좀 현직 분들을 좀 많이 알다 보니까 네. 연결이 서로 되는 거죠. 예. 저도 물론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러면 북한에서 이번에 무인기 가지고 지금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반발하기 전부터 취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무인기 취재를 했습니까? 취재는 사실 북한에서 발표한 이후였고요. 우리가 대학원생, 대학생들하고
무슨 공작을 한다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아. 그게 이제 무인기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전에 들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사가 지금도 뭔가가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군이 지금도 위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정보사라는 조직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 모릅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는 그 어떤 임무 수행이나 작전 계획을 짤 때요, 그 윗선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비밀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없애는 게 좋아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한미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맹 국가에다가 소위 말하는 뭐 국정원 요원을 파견을 보낸다거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법률상으로 놓고 보면 엄연한 스파이 간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미국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DIA, 뭐 인컴, 뭐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FBI, CIA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서울에 없을까요? 그분들도 간첩이죠. 엄연히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정보기관 또는 군정보기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나 지금 이제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 정보를 탈취해 갈 수도 있고 또는 중국에서 탈취해 갈 수도 있고 북한에서도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기관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좀 손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손을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정보사 100여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내란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보사의 그 휴민트 부대 그 이제 부서입니다. 근데 그 부서를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그냥 좀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우리 오혁정 기자님은 이제 마약 전문 기자로 맨 처음에 알려졌는데 요즘에 예. 보면 이제 군사 전문 기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을 이렇게 취재해 보면은 무궁무진하죠. 예,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예. 그쪽은 좀 보안이 많이 유지가 되는 곳이고 예, 그쵸. 용어도 새롭고 그러니까 예. 많이 알아야 될 텐데 예. 앞으로 그러면 혹시 지향점을 군사 전문 쪽으로 좀 두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취재했던 그 이제 취재원분들이 이제 정보기관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기관에서 다루는 그 이제 뭐랄까요 조사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영역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접촉하면서 취재했던 건 이제 국제 범죄나 이제 마약이죠. 그러다가 정보 이제 전문 사실 진짜 어려운 분야인데 예. 그러면 혹시 잠깐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의 국정원이라든지 이제 지금 국정원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안기부라든지 중앙정보부 예. 시절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작이 막 난무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도 군 관련해서 정보사라든지 방첩사가 이제 그런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난 건데 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백혜령 경정 마약 수사 사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헷갈려서 오혁정 기자님 시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사건을 평가할 위치에는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마약 쪽으로 취재를 해보셨으니까. 백경정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고 맞는 말도 있고요. 근데 일단 백경정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수십 킬로, 뭐 수백 킬로의 그 정도의 마약이 한국으로 그것도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마약 유통책들이라던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드라퍼들이라고 하거든요. 마약을 뿌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세관 직원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것도 사실 마약을 취재했던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수상하다. 그리고
왜 갑자기 관세청장이 뭐 전화가 오고 뭐 용산 쪽에서 왜 전화가 왔으면 그런 사실 그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가 왔다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압력으로 느껴졌다, 압력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압력으로 느껴졌다라는 압력 행위를 했다라는 건 명확히 다른 거거든요.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는 이게 수사를 통해서도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뭐 전에 제가 듣기로는 최혁진 의원님께서 당장 상설특검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백경정님 밑에서 같이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분들은 좀 의견이 좀 다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합수본에 파견이 되셨던 경찰분도 제가 몇 분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버닝썬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을 수사하셨던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백경정님은 수사의 지휘자입니다. 수사에서 필드에서 뛰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사 필드에서 직접 그런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과 물론 예전에도 그런 잡아들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근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의 관점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백혜령 경정님의 그 수사팀에서 같은 곳에 계셨던 분들의 의견은 처음에는 백경정님의 의견은 굉장히 동일해요. 예. 말이 안 된다. 예. 왜 용산에 전화 오고 왜 검찰에서 우리한테 막 뭐라 하냐. 이거 우리 수사 실적 뺏어가려는 거 아니냐. 또는 도대체 이 사건 뒤에 흑막이 뭐가 있길래 이 다른 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난리치는지 처음에 동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분도 스스로 포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백경정님께서 소위 말해서 좌천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경정에서 지구대 쪽으로.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그리고 언론의 각광을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다가 이제 본인은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마 속으로 그런 뭐랄까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들어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또는 원망감도 되게 깊으셨을 것 같아요. 저랑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도 되게 조금 이분이 지금 힘드신 상황이구나 그게 좀 많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백경정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 정도 양의 마약이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약이 들어오려면 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첩보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용산이나 검찰이 끼어들고 하는 그 압력 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오 기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예. 일단 이제 백혜령 경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읽혀지는데 예, 예. 우리도 이제 백혜령 경정 2번이나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거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모든 자리는 모든 정보가 한 군데로 모이는 최종 집결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령 경정을 직접 지목해서 동부지검에 파견했을 때는 이건 충분히 수사해볼 만한 사안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할 때도 이거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거다라고 예. 봤는데 동부지검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이문정 검사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문정 검사장이나 백혜령 경정이나 윤석열 정부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렇죠. 예. 많은 민주 시민들이 지지하는 인물인데 가자마자 서로 빡킹이 나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계속 불협화음이에요. 예. 그랬다가 이제 서로 못 믿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와서 거의 이제 결론이 백혜령 조금 예. 오바했네. 이걸로 가는 상황인데 예. 우리가 그걸 쭉 보면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지언정 아직 결과를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오혁진 기자님은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좀 잘 아니까 우리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조심스러워하는 걸 보니 예. 일단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
오혁진 기자님도 그 내용을 좀 아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그만한 마약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 예. 그 백혜령 경정은 약간 오버하기는 한 것 같다. 그러나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무언가 조직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고 예.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미완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애둘러 그러면 백혜령 경정은 아직도 지금 주장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내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결과는 달라질 거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도 동의합니까? 거기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설특검이 저도 좀 의문이었던 게 왜 이전에 상설특검이 바로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 모든 정보를 다 두고 판단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상설특검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백혜령 경정이 상당히 외롭게 싸운다라고 생각을 예. 했거든요. 아니 뭐 말 들어보면 근데 이제 저도 어디에서 이제 조금 놀랐냐면 이건 단순히 어떤 그 기관이 봐주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윤석열 부부가 예. 마약 사업을 한 거다. 예. 이렇게까지 할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야 이러려면 엄청난 큰 건데 여기까지 하려면 보통 투입이 되면 안 되겠는데 한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좀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기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맥을 총동원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제 그쪽 일가에서 뭐 소위 말해서 뭐 김건희의 남동생이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살다 보니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뭐 음모론 섞인 것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정보기관 안에서도 이제 비둘기파 또는 매파 이런 약간 개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파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 또는 다각도로 본인들이 조사를 했을 때 김건희 남동생의 행실이 나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그 집안 자체에서 마약 사업을 했다라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정보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이제 오혁진 기자님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헷갈린 것을 조금 예.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언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기자로서 예. 내가 이렇게 취재해본 바 이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여전히 확인이 안 된다. 아무리 뭐 기자라도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됐다 안 됐다는 팩트 예. 체크는 되잖아요. 예. 언제 한번 그걸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만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김에 무인기 또 마약 궁금한 것 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는데 요즘에 네. 또 어떤 거 좀 관심을 갖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그 이번에 정보사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처음 기사를 썼거든요. 제가 최초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국방위 또는 정보위 이제 국회 상임위 의원실이랑 이제 정보 교류도 하면서 크로스 체크도 하면서 퍼즐의 가장 윗선에 있는 사람이 김태호입니다. 김태호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검찰 특수본이나 내란 특검에서도 뭐 김태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입증시키지 못했는가는 저도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김태호를 불구속 기소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아무리 그 수사기관 협조를 잘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내란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나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태호가 최상명 특검에서는 수사 협조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니 저도 사실 그 점이 참 궁금해요.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김태효 하는 거 보면
거의 윤석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내란 과정에서 김태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고 매우 궁금했거든요. 예. 김태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일단 물적 증거 하나만 확인되면 기사를 바로 쓸 수 있는데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거에 지금 취재를 좀 그거 집중하고 잡히면 있어서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호 시사 오혁정 기자님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